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탄핵 시위를 전하며 한국 국민들의 힘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단 11일 만에 탄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은 한국의 평화로운 시위와 그 놀라운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국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자신들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시위를 목격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해외 명문대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시위를 목격한 경험담이 인터넷상에 공유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화제의 내용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출신 경제학 교수 미하일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상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잠시 모든 것이 멈추었지만 경보가 끝나면 사람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움직이며 평소의 일상을 이어가곤 했죠. 거리의 가게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영업을 이어갔고 대학 강의도 가능한 한 평소처럼 진행되었죠. 저 역시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토론하며 전쟁의 상처를 잊으려 애썼고, 한편으로는 연구를 통해 무언가를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학문이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믿으려 애썼어요. 전쟁 중에도 학문을 지속하는 일은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렇게 강의와 연구를 이어가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키이우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보니 전쟁 이후 재건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해 학문적 의견을 제시할 학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이름이 언급되었고 저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전쟁으로 고통받는 고향을 두고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학생들과 연구를 이어가야 할 시기에 자리를 비워도 되는지 짧은 순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고향의 재건을 위해 국제적 협력의 기회를 잡는 것이야말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이 초청이 고립된 고향을 세계와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품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한국에서 공식 초청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혼란스러운 우크라이나의 현실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마음속엔 또다시 갈등이 일었습니다. 고향에 남겨질 사람들과 상황을 떠올리며 떠나는 일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전쟁으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서 한동안 멀어지는 것이 마음에 크게 걸리더군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현실은 학문과 연구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초청을 받아들여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떠날 결심이 옳은지 되묻고 또 되물었어요.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고향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올 때 보았던 폐허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전쟁 이후 재건을 위한 국제학술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교수님, 내일 발표하실 자료는 한국 측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재건과 첨단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서요. 함께 온 통역사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향의 발전소가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 발표가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서울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는 각국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관련해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전쟁으로 전력 공급이 끊긴 지역에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최신 전력 기술과 태양광이나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우크라이나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최대한 설득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여러 교수들이 질문을 던졌고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기술이 전력난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교수들과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마음 한편이 든든해졌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토론 탓에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희망의 조짐이 떠오른 기분에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밤 서울의 평온한 분위기는 급격히 뒤바뀌었습니다. 호텔방으로 전해진 긴급 메시지는 저를 적잖게 당황하게 했죠. 계엄령 선포, 이동 자제 권고, 한국 정부가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통역사를 통해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고조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만 하더군요.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TV를 보니 군 병력과 군용 헬기가 날아다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의 상황이 고향에서 겪었던 전쟁의 공포를 떠올리게 해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하여간 외국인인 저로서는 영문도 모른 채 대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호텔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날 새벽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령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시나마 긴장이 풀린 듯 했지만 그동안의 혼란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서울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계엄령 해제의 안도감도 잠시, 곧이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모습이었죠. 그런 와중에 저는 예정된 학술 세미나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 학자들이 어제 있었던 계엄령 사태를 이야기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에서의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계엄령이 불러온 정치적, 사회적 후폭풍에 대해 깊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한 학자는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라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말은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듯했고 잠시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죠. 다른 학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강조하면서도 계엄령을 통한 일시적인 해결법은 결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오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내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일시적인 억압이 아닌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그 학자의 의견에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한 학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엄령이 해제된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계엄령이 해제된 뒤에도 여전히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듯했고 정치적 갈등은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위와 사회적 혼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단지 계엄령에 대한 반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간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얽힌 복잡한 문제들로 보였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일 강력한 항의를 이어나갔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연설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 했으나 그가 말하는 내용은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은 더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비판은 정부 내에서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대통령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가 계속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죠. 저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혼란은 낯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사이에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시위가 잇따라 일어난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죠. 결국 저는 통역사와 함께 시위가 벌어진다는 현장에 조심스럽게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통역사는 저에게 시위에 대한 배경과 현장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만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시위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개 거칠고 격렬한 충돌의 현장, 경찰과 시위대 간의 대립, 그리고 불안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미리 들었다고 하더라도 제 머릿속에 각인된 이미지와 돌발 상황의 가능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으로 나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 혼란 속에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불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사나 뉴스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시위 현장에 도착하면서부터 예상과 다른 풍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과 표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위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겪었던 폭력적인 충돌, 경찰과의 대립, 물리적인 충돌이 떠올랐던 저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혀 다른 양상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시위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본 시위들은 항상 강렬한 충돌과 갈등의 현장이었거든요. 경찰은 방패와 최루탄으로 대응하고 시위대는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몸을 던지며 대치하곤 했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시위대가 K-팝 아이돌의 응원봉을 손에 들고 흔들고 있었고 K-팝 음악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 그 방식은 마치 큰 축제처럼 즐겁고 평화로웠죠. 표정들은 하나같이 시위에 나선 사람 같지 않고 마치 축제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시위가 열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 한국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더 이상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시위대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보려고 했죠.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예상과 달리 시위대의 대부분이 중년이나 노년층이 아닌 젊은 세대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루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들은 한국에서 MZ세대라고 불린다고 하더군요. 이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시위와는 전혀 다른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MZ세대가 이끌고 있는 시위는 그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희망이, 절망보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젊음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시위의 중심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 순간 이 시위가 단순한 정치적 요구를 넘어 한국 사회가 마주한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이 사회가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듯했고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제가 마치 그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런 시위가 가능한 거지? 저는 다시 한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토록 많은 시위 인원이 몰렸음에도 폭력적인 장면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세계다. 저와 통역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유형의 시위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시위가 문화와 연대의 장으로 변해 있었죠. 음악과 춤, 응원봉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 어떤 구호보다 강렬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그날 진행된 시위의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죠. 한국에서 비폭력과 연대의 새로운 시위 문화, K집회가 탄생했습니다. MZ세대가 주도한 이번 시위는 평화롭고 창의적인 집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촛불 대신 K-팝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하고 민중가요 대신 K-팝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른들도 이들을 지지하며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선결제 지원을 시작했고 연예인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뉴스를 보고 난 후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런데 외신에서도 한국의 시위에 관한 기사가 속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K집회, 한국에서 새로운 시위 문화 탄생, MZ세대의 평화로운 시위를 세계가 주목하다. 한국 시위, 콘서트처럼 평화롭고 창의적과 같은 제목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시위가 단순한 정치적 요구를 넘어 마치 대규모 공연처럼 즐겁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저는 뉴스 내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K집회라는 말이 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곳에서 직접 목격한 시위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것조차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를 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문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위가 가진 진정한 의미였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시위는 며칠 동안 이어지며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시위대는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거리마다 응원봉을 흔드는 젊은이들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이들의 모습이 어우러졌죠. 경찰과의 충돌 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시위대는 서로를 격려하며 규칙을 지키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시위는 단순히 정치적 행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탄핵안 가결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저는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시위가 단순히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자리로 끝나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대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가 그 과정에 주목했던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이었죠. 한국 사회는 이제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연대,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정은 시위대의 평화적인 저항이 만든 결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정치적 요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방식은 단순한 요구나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평화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갔습니다. 저는 이번 시위를 보며 이것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더 깊이 변화하고 성숙해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시위가 끝난 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풍경은 그 어떤 충격적인 장면보다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 무질서 대신 질서가 남아있었던 그 장면은 이 시위가 단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질서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던 서울에서 저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위에 나섰던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저희는 두려웠지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세대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대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바로 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죠. 이 자리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세대의 목소리는 묻혀버릴 것 같았고 그런 점에서 책임감을 느끼며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경험했던 두려움과 공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으려는 용기와 결단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희망을 품고 결연히 나아가고 있었죠. 여기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자신들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우크라이나에서 느꼈던 젊은이들의 용기와 희망을 떠올리게 하며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희망, 그리고 변화를 향한 강한 열망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학자들과 특히 시위에서 만난 시민들은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용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저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K-팝 응원봉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에너지와 열정의 표출이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점에 주목하며 이 새로운 형태의 시위를 문화적 운동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창의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찬사를 보냈던 것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그 순간들이 제게 남긴 깊은 인상을 되새겼습니다. 먼 나라에서 와서 한국의 변화와 그 현장을 지켜본 일은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체감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는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거리에서 단지 구호를 외치는데 그치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뜻을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은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정표는 단순히 정치적 요구를 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했습니다. 그 이정표를 세운 사람들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고요. 그들은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느끼는 문제를 목소리 높여 세상에 알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단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직접 행동으로 나섰고 그들의 행동이 곧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결단력과 용기는 단순히 한순간의 물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이 저에게 남긴 가장 큰 깨달음은 변화는 반드시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각자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제게도 큰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이 저 역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시위는 제게 단지 과거의 한순간이 아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처럼 다가옵니다. 바로 앞에서 목격한 한국의 변화는 이제 제 삶의 일부처럼 자리 잡았고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저 역시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사회 변화의 중요성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천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도 큰 의미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켰듯
저의 작은 실천 또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단단한 씨앗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한국의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쌍으로 방문해 한국의 무기를 구걸하는 경악스러운 모습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자 심지어 돈을 줄 테니 제발 좀 팔아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국내 네티즌들에게 황당함을 주고 있는데요. 대체 이들은 왜 다른 나라들은 제쳐두고 굳이 한국에 집착하며 돈까지 싸들고 와서 이러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를 가까이서 생생히 분석했다는 우크라이나 출신 연구원의 사연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빠르게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출신 연구원 알렉산드라입니다. 현재 일본 교토의 국제정치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 조국은 어릴 적부터 늘 역사와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국제관계와 외교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 연구는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의 외교적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저는 조국의 현실을 국제적 맥락에서 분석하는데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터가 아니라 전 세계 외교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는 점을 논문을 통해 입증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연구와 조국의 상황이 맞물려 만들어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방문은 단순히 학술적인 목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방안과 그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직접 관찰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에 온몸이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그날 거리의 분위기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한 날이었고, 한국 여론은 마치 한겨울의 날씨처럼 차갑고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문 예정 소식이 반복 송출되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흥미보다는 무관심과 피로가 엿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연구자로서 이번 방문이 단순히 학술적 차원을 넘어 조국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조국을 대신해 무언가를 전달해야 할 책임감이 느껴졌죠.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이후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문의 의미를 해석하며 한국이 처한 외교적 딜레마를 논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국제적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한국의 안보와 외교적 입장을 고려할 때 섣불리 나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분명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과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속에서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다른 딜레마를 안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어요. 한국이 처한 복잡한 현실이 이곳의 차가운 겨울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펴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조국과 한국 사이의 복잡한 외교적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제가 속한 연구팀이 주최하는 세미나 준비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에서 동아시아 외교를 연구하며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저에게 특별히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어요.
한국은 제 조국 우크라이나와 달리 현재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있었지만 여전히 분단과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우크라이나를 그리 따뜻하게 맞이하지는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이번 방문이 개인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죠. 택시에서 내려 근처의 한 대형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를 확인했죠.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고, 이를 확인한 뒤 이어 한국 매체들이 작성한 우크라이나 관련 기사들을 번역해 읽어보았습니다. 문득 한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져 댓글 여론도 살펴보았는데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싸늘했습니다. 댓글 속 차가운 반응을 읽으며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옆자리에서 한국인 대학생 2명의 대화 소리가 우연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저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지만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단어들이 귀에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독도, 러시아. 그들의 어조는 냉소적이었고 표정에는 미묘한 비꼼이 엿보였어요. 대화의 정확한 내용은 몰랐지만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이야기하며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번역 앱을 켜서 대화를 해석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무기라도 줘야 한다는 거야. 그러게, 독도를 분쟁 지역 표기했던 나라가 갑자기 와서 우리더러 도와달라는 게 좀 웃기잖아. 번역된 문장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그들의 어조와 분위기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그들의 대화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핵기술을 제공했다는 말도 있잖아. 그게 사실이면 정말 어이없지 않냐? 그렇지. 러시아가 나쁘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선하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화면에 번역된 글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조국이 한국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를 접한 것은 처음이었죠. 우리가 정말 이런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이 딱히 의미 있는 답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 조국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방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죠. 그렇게 저녁 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내일 있을 세미나 준비를 해야 했죠. 발표 주제는 동북아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연관성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의 역사적 관계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불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1990년대 초 러시아는 경제난 속에서 첨단 무기 기술을 한국에 판매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기로 빚을 상환한 것이죠. 하여간 이 협력은 한국 방위산업에 도약을 가져왔고 덕분에 한러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반면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를 도왔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흔적들은 지금도 조국에 대한 신뢰를 무겁게 가로막고 있었죠. 자료를 읽으며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행동으로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어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부로서 소련군을 지원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전쟁에서 남한을 공격하는 세력에 가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까지 한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 자료를 읽을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국의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아있다는 현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죠. 우리가 이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날이 올까?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만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던 중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껐습니다.
밤새 읽은 자료들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 뿐 답을 주지는 않았죠. 호텔방의 조명은 어둡게 깔려 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아는 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들지 않더군요. 저는 그렇게 뒤척이며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루스템 우메로우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무기 구매와 관련된 논의였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우메로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를 짧게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전하더군요. 결국 협상은 진전 없이 끝난 듯 했습니다. 요청했던 무기 구매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우메로우는 인터뷰에서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협력할 의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중립적인 입장을 넘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한국 내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듯 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반응도 냉담했고요. 또한 뉴스 기사에는 수백 개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일본에게 가서 무기를 요청하라. 북한이 우크라이나 기술로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뭐냐? 우리 안보를 희생시킬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6.25를 잊었나? 염치도 없는가? 이런 반응은 제 조국을 향한 불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정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동북아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연관성을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특사단의 방안과 맞물려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북아의 안보 상황과 연결지어 여러 가지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장으로 들어선 순간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순서였던 저는 발표자로 나서기 전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행사장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저에게 곧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저는 무대에 올라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며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현재 일본 교토에서 국제정치와 동아시아 외교를 연구하고 있는 알렉산드라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유럽과 러시아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슬라이드에 띄운 지도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동북아시아는 지리적으로는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외교적, 군사적 연관성은 생각 이상으로 깊습니다. 동북아는 한국, 중국, 북한, 일본 등 강대국 간의 긴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인데요.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지역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몇 가지 쉬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시선을 느끼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변화와 동북아시아의 대응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외교적 변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은 방위비를 증액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다음으로 넘기며 경제적 여파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어요. 다음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동북아시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 여파를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죠. 식량 안보는 이제 이 지역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가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에 초점을 맞췄죠. 세 번째로 에너지 안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제한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야만 했어요. 이는 한국, 일본 같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동북아의 경제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유럽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는 이 전쟁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파급 효과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이어 다른 발표자가 바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화면에 띄운 자료를 가리키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방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시아의 연관성에서 기술적 문제를 빼놓으셨는데요. 특히 과거의 군사기술 유출이 오늘날 안보 환경에 미친 영향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는 슬라이드에 갑자기 RD-250 엔진의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동북아시아의 기술적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서 설계된 RD-250 엔진은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화면에서 RD-250 엔진의 설계도와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이 비교되며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RD-250 엔진은 단순히 소련의 유산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기술 유출 문제가 발생하며 이 엔진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북한은 이를 단순히 가져다 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엔진을 개량하여 보조 엔진을 제거하고 분사구를 움직여 방향을 제어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엄청난 개량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하며 그 결과 화성 15형 미사일이 탄생한 겁니다. 화성 15형 미사일은 RD-250 엔진의 개량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때 이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고 발표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화성 15형에 사용된 로켓 엔진의 등장으로 북한의 미사일, 로켓 엔진 기술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기껏해야 스커드 미사일 엔진을 개조해 대포동이나 은하 로켓, 광명성으로 발전시킨 정도의 기술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이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로켓 엔진 분야에서 확실하게 도약한 것입니다. 화면에는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은 RD-250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니 2개, 3개의 엔진을 묶어 더 무거운 탄두를 더 멀리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은 이제 속도를 낼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지 북한에만 머무르지 않겠죠. 북한은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더 많은 파생형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의 기술을 판매해서 곧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어지간한 나라들은 전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겠죠. 이는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보 문제로 확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조국의 기술적 유산이 동북아시아의 위협을 넘어 전 세계적인 안보 문제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청중이 손을 들고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RD-250 엔진 유출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전의 전례를 고려해 볼 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해당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 아닐까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RD-250 엔진 기술 유출 문제는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가 겪었던 혼란 속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의도적으로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맹국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기술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 규범과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의지와 노력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겨우 말을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청중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여전히 느껴졌어요. 그들의 표정과 묵묵히 교차되는 시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뢰가 쉽게 회복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았죠. 제 조국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도 행사장 분위기는 묘하게 차가웠어요. 다른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있었던 질의응답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우크라이나의 과거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특사단이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비쳤고 마침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기자가 곧바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 구매가 결렬된 것입니까? 우메로우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관께서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처럼 보였죠.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 테이블에서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우연히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 천궁사겠다 타진. 그러나 난색표한 한국 정부. 저는 기사를 클릭해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날 협상에 대한 세부 내용과 함께 특사단의 요청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을수록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의 무상 지원이 아닌 이젠 심지어 무기의 구입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무기는 천궁 요격 체계와 국지 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등이었으며 155mm 포탄의 장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살상용 포탄 지원이 어려울 경우 포탄을 날리는 추진제인 장약만이라도 팔아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은 전쟁 지역 수출을 제한하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또한 LIG넥스원, 한화, 현대로템 등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무기 구매 관련 연락을 받았으나 국방부는 이들에게 개별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도 전했습니다. 특히 전쟁 종결을 공언한 트럼프 미 당선인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으며 살상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대응은 물론 한미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 하단의 댓글들도 여전히 냉소적이었죠. 우리 무기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과거 문제도 해결 못한 나라에 무기를 팔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일본한테 달라고 하라니까. 댓글을 읽으며 한편으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고 약자에게 참 야박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실수로만 평가받아야 하는 걸까요? 침략당한 약자에게 너무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누웠지만 생각은 산만했고 제 조국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우리는 정말 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공허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세미나에서의 질문과 특사단의 교착 상태, 언론 기사에서의 댓글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잡생각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맴돌았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방 창가에 기대어 바깥을 바라보니 서울의 거리가 분주한 듯 고요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제 자신에게 다시 묻기로 했죠. 내 조국이 처한 현실과 국제사회의 시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복잡한 마음과 현실적인 고민이 뒤섞여 글은 더디게 이어졌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혼란스러운 제 생각을 조금씩 정리해주는 듯 했어요. 과거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한 알림이 울리며 다시금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옷을 챙겨 입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신뢰를 얻는 길은 멀어 보였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내 조국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저는 문을 열고 그렇게 다시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교수 미하일로 씨, 그리고 우크라이나 연구원 알렉산드라 씨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